신형전차 생산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서방이 제재를 가했잖아요. 한국 반도체도 안 들어가는데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반도체가 사격 통제 장치 전체 사격 통제 장치는 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한국 가전 제품이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러우 전쟁 기간 동안에. 그걸 그래서 러시아 냉장고 이런 데서 그걸 뽑았을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거의 지금 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모신 손님은요, 김경원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제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소개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소개라고 할 만한 변변한 경력은 없고요. 저는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19년, 20년 가까이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로 맡았던 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실장을 제일 오래 했고요. 한 14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실장도 동시에 했는데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제 담당이 삼성그룹 내에서 쓰는 그 주요 지표에 대해서 금융지표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세계경제 지표는 제가 담당을 하게 돼서 그걸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아마 전무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CJ로 뭐 이걸 뭐 제가 걸어갔다기보다는 스카웃인지 모릅니다. 제가 갑자기 CJ 가서 한 전략을 또 전략총괄로 한 3년 일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략총괄 뭐 그 당시에 대한통운 인순위 등등등을 좀 관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성으로 옮겨서 대성에서 실물로 그 디큐브시티를 또 3년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각까지 완료를 하고 2016년쯤에 세종대에서 오퍼가 와서 그때 경영대 학장 그다음에 뭐 대외부총장으로 저기 해서 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년을 맞아서 그때 정년 퇴직을 하고 그 이후로 석좌 교수로 앉아 있습니다. 뭐 저 특기라고 할 건 없고요. 경제 전망을 하도 오래 했었는데 그동안 이번에 이 전인구 대표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표님이 좀 열심히 또 저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감이 좀 그만큼 살아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모신 이유는 이제 경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요새 또 그런 쪽이 또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또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되게 또 존경했었고 정말 또 많이 또 이쪽에서 계속 이제 그 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는 뷰가 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좀 기회로 초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그럼 삼성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로 있으실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였었어요? 대부분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금융실 오래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빼트린 전망이 있는데 금융실에서 사실은 그 실물 경제를 하는 게 삼성 그룹사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지표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금부장 회의라고 하는 것을 지표를 제가 담당해서 내놨고요.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회사채는 이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 발행을. 그리고 또 현업에서 그 자금부장 분들한테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죠. 계속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하고 계속 밀착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망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경제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해서 정부한테 보고서 같은 걸 많이 써서 이러면 좀 안 되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 같은 보고서도 많이 냈죠. 그때 이제 문제점, 경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삼성경제연구소 있을 때 지금은 이제 펑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의 롤은 공적 연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건희 회장님 지시 때문에 공적 연구가 한 60-70%고 한 30-40%가 삼성 자체를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항상 말씀하신 게 삼성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업이니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삼성도 잘 된다. 그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신경영 93년 4년 신경영 이후로 삼성의 롤이 그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공적 연구를 해라.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적 연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삼성의 물론 시장 경제를 좀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시장 경제 옹호 그리고 그 기업의 옹호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비판적인 비판도 많이 가요. 비판적인 태도도 많이 취했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희가 롤이 몇 개 나뉘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삼성 그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거 내가 보면 환율에 대해서 뭔가 위험하다. 그래서 방향을 또 하나 그 조기 경보기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이 뭐 삼성전기 유망할 것 같으니 그걸 좀 파발하는 그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도 뭔가 좀 이렇게 가면 나라가 좀 큰일 난다. 이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깨놨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런 그 객관적인 물론 두 스탠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같았습니다. 근데 예를 대표적인 얘기를 보자면 아마 그 당시 유일하게 저희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다들 저금리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앞장서서 저금리 이대로 가다 나라 큰일 난다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별명이 저금리 파이터였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저금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가 부동산 값,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리고 이게 올랐다 떨어지면 버블이 터지면서 또 일본의 예처럼 또 난리가 난다.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저금리 계속하다 보면 산업구조 조정이 늦어진다. 살아남고 죽을 거 죽어줘야지 빨리 혁신 산업들이 많이 생기는데 계속 이미 한국에선 포기해야 될 것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 보니까 새 살이 안 돋는다. 그래서 계속 저금리에 이렇게 되면 구조 조정이 돼서 뭔가 경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했었고 세 번째 저금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집값 같은 것이 굉장히 이제 올해 이제 버블이 생기고 벌어진 건 좋은데 이게 근로 의욕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이 희망을 뺏는 일이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다도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저금리가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가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가 이게 저금리 하게 되면 당연히 토가량이 많이 풀리는데 돈이 풀릴 때는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현상이. 그게 뭐냐면 부자에게는 더 많은 부로. 왜?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예. 빈자에게는 더 많은 빚으로 풀립니다. 이게 양극화로 당연히 된다는 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현상을. 이게 보면은 청년들의 이제 희망을 뺏는 거거든요. 근로 의욕도 꺾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금리 같은 걸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걸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그룹 내에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왜냐면 삼성그룹도 저금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금리 하지 말자고 니네가 우리 돈 받아서 이상한 소리 하네. 근데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었죠. 예. 저는 궁금했었던 게 예. 보통 경제 연구나 이런 거 보면 KDI도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를 써도 되지 않나 싶은데 따로 그룹들이 보면 이제 각 경제 연구소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건가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이 역할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인터널 머신 그러니까 내부 컨설팅 펌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렸고요. 이건희 회장이 계실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당신들이 이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가 이 얘기는 절대 KDI나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력, 한국은행 연구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 측의 정보가 더 많더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세계로 활동을 밑바닥 경제가 아니까. 그리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데이터가 잡히니까. 예, 실시간으로 이렇대더라. 예를 들어서 고베 지진이 났을 때 그때 95년일 겁니다.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올해 삼성전자밖에 볼 게 없다고 내가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삼성증권 가기 전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삼성증권에 제가 그 얘기는 삼성증권 2년간 또 2년 3년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장도 잠깐 했습니다. 그건 97년 IMF 터지면서 다 경제연구소로 다시 복귀당했는데
또 3년간 영업 열심히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리서치 센터장을 제가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95년에 그 가기 전에부터 경제연구소에서 삼성증권을 부르기로 하거나 뭐 딴 데서 부르시면 제가 올해는 삼성전자밖에 안 보인다고 계속 떠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고베 지진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그 현지 주재원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야, 니네 그 웨이퍼가 그때 전 세계 5%인가 정도를 고베에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들어가는. 그 5% 종장이 다 정지됐대. 왜냐하면 지진이 흔들어 놓으면 그렇죠, 망가지죠. 예, 절대 수평이 흔들어지거든요. 예. 이게 웨이퍼는 절대 수평이 중요한데 이게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네 그 회복되는데 한 달이면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값이 폭등한다. 왜냐면 5%의 그 공급량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엄청나죠. 한계의 예. 그 양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 엄청납니다. 확 하고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돈 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국책연구소는 일을 모르죠. 저희는 주재원이라는 또 이걸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전자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밝힐 수 없는 얘기들면 이런 건 저희가 더 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저보고 그거 갖고서 이제 제가 아마 운명이 바뀐 일도 될 텐데 2004년도부터 제가 서브프라임이 아니 미국이 지금 막 난리 날 때 미국 집값 난리 나고 모기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거를 미국에다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미국 데이터 그때 받아보고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출장도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갔죠. 확인해 보니까 그때 모기지가 서브프라임이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얘네가 리셋 타이밍이 말도 안 되는 저신용자들한테도 막 준 거예요 모기지를. 근데 리셋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예. 이게 보면은 몇 개월 있으면 다 이제 세제비로 가서 다시 금리 확 올리고 옛날에 줬던 거 이제 공짜로 못 한다 이런 게. 그 리셋 타임이 2006년 말로 다 잡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고서 왔었어요. 2006년 말, 2007년 초에 서브프라임 터진다 이거. 네. 그 미국 경제가 골로 가느냐? 아니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 벌어지는데 단 하나 위기의 순간은 2009년쯤에 터질 것 같다. 이유가 뭐냐? 올림픽 2008년이라서 중국이 전 세계 자원을 다 끌어다. 그 시멘트 50% 중국이 쓸 때입니다. 그때 철근 철강이 50%. 원자재 가격이 엄청났어요. 예, 전 세계. 예. 그리고 그때 해운이 운임이 더 난리 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죠. STX 그룹이 떴잖아요. 예, 예. 그래 해운이 난리 나, 조선도 난리 나고 예. 해운이 난리 나서 운임이 뜬 이유가 중국으로 상하이 같은데 배가 들어가서 한 달간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줄들이 줄 서 있으니까 하역을 못 하니까. 근데 올림픽 끝나면 이 사람들 바로 이게 끝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자재 값 떨어지고 모르게 물론 전 세계 경기가 이러면서 확 식을 거다. 너무 과열됐던 게. 그렇게 되면 모기지까지 겹치면 미국 경제도 좀 쉐이키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보고서 2004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비한 게 2009년을 조심하라고 해서 그때 보고서를 조용히 우리 낸 적이 있어요. 그 바깥에 냈다가 너무 반향이 큰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쉐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유가도 같이 전망했거든요. 그때 2006, 7년도니까 이거 오를 거다. 근데 중국이 하도 땡겨서 그런 것 같은데 130불까지 가고 막 골드만삭스가 200불 간다고 그럴 때 제가 말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계산해 놓은 것 같고 아이고. 네. 세리포럼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프라인 세미나를 매달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8년도인가 7년도 아마 7년이네. 7년도쯤에 하반기쯤에 아마 제가 내년도가 올림픽 끝나면 아마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뭐 그 당시 200불 갔는데 제가 유가가 130불 때거든요 그때 한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내년도 60, 70불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건 업더 레코드로 얘기하는데 어느 기자가 써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코너에 몰리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뭐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와서 틀리면 내가 사과할게 그 소리 했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2009년을 삼성그룹은 좀 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북측에서 카바를 못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화나 이런 거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정보가 민간 기업 쪽에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금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국책이랑 민간은 좀 역시 관변은 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또 그 틀리면 또 프레셔가 대단합니다. 틀리면 너 그만둘래는 당연히 있죠. 뭐 신분 보장이 당연히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와.
그럼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009년에 유가가 또 쫙 빠졌었다가 예. 11년에 한 번 또 쫙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그 또 그러고 나서 중동 붐이 또 불었었잖아요. 예, 고유가로. 예, 예. 그때도 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2011년 이후는 제가 역할은 한 게 없고요. 예. 그때는 이미 9년에 제가 CJ로 가서 전략 총괄을 할 때입니다. 그룹에. 그래서 예. 그때 대한통운 인수라든가 그 당시에 지금 요즘 뭐 CJ가 더 잘 나가서 그 엔터테인먼트 기생충 이런 거 그 컨텐츠 투자를 그때 1,000억씩 해야 된다 보고서를 예. 제가 냈었고요. 회장님 걸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략을 아마 다 세울 때 내서 전 이코노미스트의 역할은 그때부터 정지를 했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전략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실물도 그 뭐 경제연구 쓰면서 실물 간접은 적겠지만 CJ 가서는 실물을 직접 그 제가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큐브 시티 그러니까 대성산업의 디큐브 시티 때는 실물을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그게 좀 감이 딴 이코노미스트는 많을 겁니다. 저는 실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올리면 이게 얼만큼 현업에서 임팩트가 오는지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최저임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 어저께까지 이제 작년까지 플러스였던 게 장신이 흑자로 돌려놨는데 별짓다해서 최저임금 올리면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임팩트를 그럼 음식값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시 한번 사람을 수를 더 고용을 줄여서 그 자동화를 하거나 이게 바등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구조입니다. 임팩트가 되면 고용 줄인다는 게 현업에서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임금 최저임금 올리신 분들은 그 정도도 못할 사업은 뭐로 하냐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그분들이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러지. 그래서 그건 제가 여러 번 느껴봐서 알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현업 경험을 그때부터는 한 10년간 현업 경험을 했죠.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데 2016부터는 다시 여기 그 학교로 와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론 얘기를 다시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실무를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이론을 하니까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더 완성형이 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듣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어쨌든 자기 돈을 걸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뭐 알다시피 뭐 기업이 나오고 있는 3개월마다 이제 실적 발표라던가 뭐 지표들은 지금 현재 지표들이 아니라 뭐 저번 달 내지 저저번 달에 대한 지표들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백미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미래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럼 현재의 또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는 또 워낙 많이 하셨던 거라서 그게 또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뭐 요즘 세계 경제는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 트럼프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관세 정쟁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처음 타겟은 우리 생각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 아마 중국만 잡으려고 저렇지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양반이 갑자기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면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로 이제 바뀌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오랜만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WTO 체제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점 세계는 자유무역 체제로 좀 바뀌었거든요. 관세를 좀 점점 낮추자. 그다음 그래서 WTO 전에는 이제 새로운 체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점점 갈수록 WTO 가면서 관세 낮추고 그리고 경제학 이론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에 보면 관세를 낮추고 트레이드를 활성화시키면 모든 나라의 부가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그건 계산해봐도 트루고 또 그렇게 되면 진짜로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종언을 구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물론 그런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무임승차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좀 악용이라는 표현도 좀 과할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너무
자국 이익 위주로 그걸 좀 악용을 했다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가 나타나서 그리고 중국이 너무나 새를 불려버렸죠. 국력으로 G2가 됐잖아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관세 정쟁이 처음 출발이 이제 중국을 잡으려고 1기 때는 그런 것 같은데 1기 때도 관세를 중국한테 많이 부과를 했잖아요. 2기 때 트럼프가 다시 와서 한 게 이게 이래서보다는 좀 더 나가자 해서 나온 게 세계를 상대로 이제 이거를 관세 정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이 양반이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열성 지지층들이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그 원래 그 공업 지역 그 전통적인 미국 내 공업 지역에서 블루칼라저로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지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뭐 그래서 다시 미국의 제조업을 그게 막아라고 하는 게 미국 뭐 Make Great America Again이 미국 제조업 살리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조업 살릴 때 관세를 통해서 빨리 니네 나라 공장 뜯어서 미국에다 절하는 얘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잡겠다고 하는 그 스탠스가 중국 플러스 하나 더 그 미국 제조업 살리기까지 관세는 이것도 되겠네. 전 세계 관세를 해보니까 중국을 상대로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보호무역지로 네가 그러면 나도 할게 항상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대공황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보호무역주의에 나도 할게. 그래도 대공황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형태로 그 대공황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세 정쟁이 키워드죠. 지금 가장 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럼 관세 정쟁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에스컬레이트할 거냐? 아,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세 정쟁이 조금 좀 뭐랄까 트럼프가 좀 양보를 했고 트럼프의 장점이자 약점이자 장점이 때에 달라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다가도 네네. 상황이 바뀌면 확 바뀌어요. 그거 저렇게 좀 저렇게 얼굴 하나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이 양반 장점이자 또 단점이자 장점이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데 이분이 정말 이게 미국 경제에 관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미국 경제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계속 나오는 얘기 시주석이 하야하고 새로운 정권 교체가 있다 그러는데 다음번에 올 사람이 그 지도자가 등소평 계열로 돌아가서 도강양회 그러니까 절대 미국이 대들지 말고 웅지를 숨기고 양회란 얘기가 그 어쨌든 도강 빚을 숨기고 양회 뜻을 품어란 뜻이거든요. 빚을 글러라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것 쪽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에 대해서 대거리하는 게 아니라 좀 잘해봅시다 쪽으로 유화책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양보하다면 이 양반도 굉장히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 배제 못해도 이런 게 트럼프 재임 기간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이상 남은 것 같은데 3년 남았나요? 그분들 기간은 우리가 세계 경제가 한번 이런 둔덕을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닌 그 상황이 사실 같습니다. 단 이 그 체제 안에서 결국에는 중국 그러니까 G2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볼 게 있고 정치적으로 볼 게 있는데 한때 군사는 러시아가 미국과 비견되는 하여간 G2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이랑 비견되는 G2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팬데믹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몇 개월 빠르면 몇 개월 1년 안에는 적어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러시아도 지금 전쟁 수행 능력이 바닥났다 그러고 서방도 이제 그 프랑스가 요즘 재정 적자로 난리나고 뭐 그 국가 부채 때문에 난리나는데 프랑스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것도 크거든요 지금 독일도 상당히 그 압박이 좀 심하고 유럽 국가들도 이제 야, 너무 좀 휴전 좀 하고 이제 종전 좀 해라라고 지금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보고 웬만하면 러시아 보고 좀 끝내지. 그래서 끝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 저희가 그 전체 세계 경제 질서를 보면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정치 안보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국력을 회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지금 그 국력을 소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뭐 아주 그 상징적인 예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옛날에 그 엄청난 군사 강대국으로 아이가 뭐 엄청난 그 무력을 자랑했었죠. 근데 그 상징적인 예가 러시아가 탱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13,000대 가량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세계에서 제1위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근데 그걸 까보고 보니까 3,000대만 현역이고 10,000대는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그냥 치장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10,000대를 그 옛날 탱크 폐차장 같은 거는. 예. 근데 시베리아가 아시겠지만 눈 오고 예. 얼어붙습니다. 그 미국도 같이 옛날 무기들을 그 쓸만한 것들은 그래도 치장을 하는데 아리조나에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게 그런 사막이 없고 아리조나는 아주 그 건조하니까 무기를 아무리 오래 해도 먼지만 잘 안 들어가게 잘 해놓으면 예. 이게 생생하게 복귀시킬 수 있는데 이 탱크를 끈에 써봤는데 다 녹슬었어요. 시동도 안 걸리겠죠. 시동 당연히 안 걸리죠. 다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번 러시아가 가서 이 3,000대 이상을 파괴당했어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를 하다 보니까 서방에서 도입된 또 이 대전차 무기라는 게 미사일들이 워낙 효과적이라서 러시아가 지금 거기 투입했던 현역 전차들이 거의 다 박살나거나 수리에 또 보내고 다시 박살나고 3,000대에도 어떤 데는 4,000대, 5,000대인데 그래서 이제 10,000대의 치장물차 다 끊어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그 구형 전차를 다 집어넣고 대응을 하는데 전차가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대요. 왜 또 없느냐? 신형 전차 생산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서방이 제재를 가했잖아요. 한국 반도체도 안 들어가는데 최근에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반도체가 사격 통제 장치 전체 사격 통제 장치는 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신형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해서 한국 가전 제품이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러우 전쟁 기간 동안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쓰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러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제재 위반인데 밀무역하는 거죠. 예. 그걸 그래서 러시아 냉장고 이런 데서 그걸 뽑아 쓰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거의 지금 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력도 너무나 소비됐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G2 중에서 군사적으로 이제 중국이 뭐 미국에 대거리 해본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좀 이제 완전히 쇠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 거냐? 중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의 압박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냥 코로나를 뭐 중국은 부인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를 배양했다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만큼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거기 계속적으로 뭐 거기 수정리라고 하는 그 부원장이 만들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이즈에 있는 바이러스 염기를 갖다가 뭐 결합을 했다는 소리부터 별 주장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급할 때 이제 그 중국 측에서 이건 다 음모론이긴 한데요. 저도 거기에 찬성을 반쯤하고 반쯤은 안 하는데 이게 급할 때 이제 그 생화학적 무기로서 이걸 개발을 했다가 잘못 새어나오는 바람에 이게 전 세계에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지가 중국 정부하고 뭐 국민들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중국발이라는 얘기가 퍼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고 워낙 뭐 관광객이 나와서 민폐 행동을 했다든가 민도가 아직은 뭐 그 나라도 이렇게 지금 중진국에 들어와서 빈부격차도 크다 보니까 그 아직도 하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밖에 나와서 매너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진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한 것도 미국이 더 팰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연합하라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하면요. 사실 옵션이 딴 나라 보통 같으면 나 중국이랑 같이 할래. 미국 빼고. 네. 근데 요즘 그런 분위기가 러시아 그런데 몇 개 브라질 빼놓고 미국으로 하도 핍박받는 소위 말해 핍박받는 나라 빼놓고 중국으로 안 붙거든요. 딴 나라들이.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노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갑자기 중국을 패기 시작했습니까? 사실은 중국을 패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부시 때 중국을 뭐 미래의 적이라고 하면 그 조지 부시 2세죠. 예.
중국을 21세기 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최대의 적이 중국이라고. 근데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워싱턴의 엘리트 계층은 민주가 잡았든 공화가 잡았든 그 계층은 안 변해요. 자기들끼리 뭐 우리처럼 이렇게 좌우가 나뉘어가지고 그렇진 않고 뭔가 그 쉐어하는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엘리트 계층이죠. 그 사람들은 그 주도하는 그 저도 워싱턴 그때 그 연구소들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경정훈 시절에 보수 진보 쪽을 다 만나봤는데 똑같아요. 다 미국의 국익의 우선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패권국이라서 그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당연하죠. 예. 패권국 위치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국으로 떴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이건 내가 정치학과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관된 그 기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2위로 도전하는 국가가 나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익에 이제 좀 위협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밟은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냉전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예, 무력이나 그렇죠. 핵도 예. 어마어마하고 러시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소련 시절에. 그러니까 레이건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레이건이 갑자기 군비 경쟁을 시작을 했어요. 나 이거 질 테니까 재래식 무기 이거 할 테니까 뭐 그때 별짓 다 했네 레이건 때. 갑자기 그 2차 세계대전 퇴역했던 전함 4척을 다시 재취역을 시켜요. 전함 그때 필요 없다고 다 퇴역시켰는데 현대화 시켜서 다시 그 미주리온이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본 항공문서를 받았던 그 역사적인 함인데 그 배를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쓰던 걸 6.25 때까지 쓰던 거를 다시 제장을 해서 꺼내놓고 하여간 뭐 군비 경쟁 엄청 세게 했죠. 폭격기도 뭐 여러 개를 최첨단을 만들어내고 소련이 이걸 봤죠. 그때 소련이었으니까 이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 그렇게 군비 경쟁시키니까 소련의 재정이 거덜이 나버립니다. 거덜나죠. 예, 예, 사이즈가 다른데. 예. 그 고르바초프 때 이미 거덜나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게 고르바초프예요. 이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여러 나라도 우크라이나도 그때쯤 다 독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로 봐서 국력이 굉장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가 돼서 성공했잖아요.